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0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어제 저녁 잠을 제대로 못 이루셨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벽 3시 반에 깨가지고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 미국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군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마음도 심란하고 잠도 오지 않고 막 그러고 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거를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아셨나 봐. 네. 저한테 카톡으로 아주 재미난 글 하나를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글을 읽다 보니까 막 심란한 마음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글을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하는데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네요. 한미 병신양 보전의 법칙. 병신양이 뭡니까? 병신양이 끊어 읽으면 돼요. 병신 그리고 양. 병신짓 하는 양이란 얘기인 거죠. 이게 질량 보전의 법칙이라고 중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 예.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질량 보전의 법칙이 이거잖아요. 어떤 두 가지 물질이 화학 반응이 일어났었을 때 화학 반응 벌어지기 전 질량과 반응이 일어난 후의 질량이 변화가 없다. 똑같다.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병신량도 어느 정도 정해진 거에서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보존의 법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패러디해가지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병신량이 줄어들면 미국에서 병신량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비슷하다. 그런 얘기죠. 합치면. 그렇죠. 그런데 이 병신량이 누굴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대통령을 가지고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일 때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빌 클린턴. 그렇죠. 누가 더 병신일까요? 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글에 의하면 아무래도 한쪽으로 기울기가 확 기울죠. 네. 또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일 때 미국 대통령은? 아들 부시. 그렇죠. 또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다 알고 계시죠? 이건 너무 많이 기우는데? 노무현 대통령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아들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이것도 한쪽으로 확 기울잖아.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었을 때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었잖아요. 네. 이것도 기울기가 확 기우네. 이것도 확 기우네, 진짜. 박근혜 씨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을 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었죠. 근데 어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결정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병신량이 확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인 거예요. 네. 왜냐면 둘이 합쳤을 때 맞아야 되니까 양쪽 다 병신은 아니란 얘기인 거죠. 이 법칙이 20년 이상 이어진 아주 확고한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 이런 멘트까지 달려 있었어요. 이걸 보면은 지금 김대중, 노무현 10년이죠? 이명박, 박근혜 뭐 이것도 10년을 채울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이 10년 주기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우리 대선 때는 확실히 스마트한 대통령이 탄생하겠네요. 이 병신량 보전의 법칙에 의하면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아무튼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누굴까요? 여러분들도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시고요. 진짜 이 병신량 보전의 법칙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힘을 모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심지어 올해가 병신년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사과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벤트를 해놓고선 하도 국내적인 사건이 너무 많이 터져서 까먹고 있었어요. 네. 김영사의 신간이죠. 스프린트. 이 스프린트를 애청자분들께 특히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저희가 뽑아서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깜빡 까먹고 있었네. 그렇죠. 이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잖아. 특히 어제 같은 커다란 충격도 있었고요. 또 국내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 국가였는 줄 알았더니 샤머니즘 국가라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어제 누구처럼 곰탕을 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좀 젊어진 것 같아요. 아무튼 스프린트 이벤트 발표 늦게 드리는 점 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벤트 당첨자 발표해 주셔야죠. BADUU 바두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성 1 불불나방. 불나방인데 불자를 한 번 더 쓰셨어요. 하청 찌끄레기 생파
골뱅 SAC, PNC 이렇게 총 7분입니다. 응모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은 또 한 가지 하실 일이 있죠. 네, 저희 뉴스백 메일로 본명, 핸드폰 번호, 책 받을 주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희 메일은 news백@news백.co.kr인데 뉴스백은요, 뉴스 할 때 NEWS고요. 백은 가방 할 때 BAG입니다. 혹시 뭐 메모가 안 되셨다 하시면 팟빵 경제브리핑에 들어가시면 저희 공지란에 저희 메일 주소 들어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니까 저희가 또 따뜻한 이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왠지 다음 주 초에 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400억 원의 빚을 지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겨우 36살의 나이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한 남자가 빚을 갚아 나간 장장 16년간의 세월을 책으로 썼는데요. 소설보다 가혹한 현실에 많은 독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님, 예비 창업자,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자분은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수많은 좌절에도 아침이 오지 않는 밤은 없다!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독자 서평 중에는 위기 극복의 필독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글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느 날 400억 원의 빚을 진 남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한빛비즈.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어제 트럼프 충격 때문에 전 세계가 뒤집어졌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계 관료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뭔 얘기를 했는 줄 아세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다. 기회? 기회래. 아, 뭐 위기는 곧 기회라는 건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유 장관은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인프라 투자를 크게 확대하겠다, 또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 뭐 이런 정책 방향을 내놨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잠시 뒤에도 다루겠지만 이란 갈 때도 이런 얘기 했잖아. 이란이 우리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유 장관은요, 미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공약을 분야별로 심층 분석해서 수출, 통상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전통적 안보 동맹이자 경제 협력 파트너인 한미 간 경제 관계가 호혜적 관점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가동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아무도 예측을 못했잖아. 네. 인맥이 없대. 트럼프에 뭐 가서 얘기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가 벌써 슬슬 나오고 있어요. 보통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날 경제지를 보면요, 그런 기사가 나와요. 재계의 오너나 CEO 몇 명을 딱 걸어놓고서 누가 뭐 예를 들면 오바마가 당선됐을 때 이재용이 오바마와 인맥이 있다, 그러니까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없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에도 트럼프와 인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 장관이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 얘기가 진짜 하나만한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를 아웃사이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차라리 이렇게 유일호 이런 분들이 부총리를 할 게 아니라 그럼 우리도 아웃사이더로 맞불을 놓으면 어떨까? 허경영 선생님이 생각나더라고. 허경영 선생님.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웃자고 드린 얘기인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창풍을 쏴버려. 다음 소식입니다. 한진해운이 청산의 길로 사실상 접어들고 있는데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대량 실직입니다. 한진해운이요, 직접 관리하는 42척, 여기에 승선 중이거나 배에서 내려서 휴가 또는 대기 상태인 해상 직원들에게 10일자로 일괄 해고를 예고했습니다. 아니 오늘자로? 네. 승선 중인 직원들에게는 선장으로부터 예고문을 전달했고 휴가 또는 대기 상태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했대요. 이날 예고문을 받은 560명가량은 한 달 후죠. 12월 10일에
한꺼번에 잘린다고 합니다. 아니 한진해운에는 우리나라 사람만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640여 명의 외국인 선원들도 있는데 근데 이분들은 해고 예고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는 합니다. 다만 한국인 선원들과 큰 차이는 없대요. 왜? 배에서 내리면 그걸로 해고래. 그렇게 돼요? 아니 그렇게 되면 거의 1200여 명? 1200여 명이 해고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해상 직원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 땅에 있는 직원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분들이 700여 명이 된대요. 근데 어우 되게 많네요. 예, 이분들도 자산 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부분 회사를 떠나야 된다고 하네요. 아니 이렇게 되면 이 하청업체 이쪽 직원들 문제도 심각할 것 같은데요? 그쵸. 해운사는 보통 자체 항만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진해운도요. 부산 신항에 한진터미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진터미널에서 주로 하역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역 물량이 법정 관리 후에 종전의 40% 수준으로 줄었단 말이죠. 오호. 그러면서요. 부두 내에서 야드 트랙터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하역 업체 한 곳이 10월 말에 계약 해지가 됐고요. 해당 업체 직원 110명이 역시 터전을 잃은 거죠. 그렇군요. 남은 한 개 업체도요. 물동량이 회복되지 않으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 실직자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늘어나는 건가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2,000명 정도라고 하네요. 와. 해양수산개발원은요. 한진해운 종사자, 연관산업 이것까지 광의로 합쳐본다면 1만 명은 좋게 넘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한진해운 사태는 대우조선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대우조선은 혈세 투입이 거의 결정이 됐죠. 근데 한진해운은 내비두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왜 그럴까? 혹시 최순실 회사가 평창 경기장 건설하라는 걸 조양호 회장이 더 싸게 지으려고 거절을 해서 쫓겨났잖아. 그랬었죠. 그러니까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런 거 아닐까? 충분히 의심이 가죠. 지난 5월에 우리나라 거의 모든 언론이 이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잖아요. 이란 52조 잭팟. 이때 박 대통령이 부르카 이거를 써서 이란 대통령이랑 이야기하는 사진이 크게 실렸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저희는 브리핑하면서 이거 그냥 MOU인데 너무나 크게 보도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저희 지적이 또 맞아버렸어. 이 내용을요 오늘 놀랍게도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조선일보 소식을 웬만하면 안 전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국빈 방문의 결과물이라고 떠들썩했던 이란 52조 잭팟이 빈 깡통 쪽박 멍해를 쓰게 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빈 깡통 쪽박 좋은 단어 다 나왔네. 그러니까요. 박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죠? 근데 지금까지 제대로 수주된 것이 한 건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각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보통은 구색 차원에서라도 한두 개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란에서도 박근혜 씨가 오니까 그냥 립 서비스만 잔뜩 해준 거야. 실제 계약은 하나도 안 하고. 아니 한두 개 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무당 사태로 철회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네요. 아무튼 조선일보 내용에 따르면요. 해외건설협회가 9일 현재 이란 수주액이 68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대요. 이란 수주는요. 지난 2009년에는 24억 9,200만 달러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3년에 1,935만 달러로 확 줄더니 2014년에는 96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해는 제로. 그래서 올해 5월 초 정부는 박 대통령이 이란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란에서 총 42조와 규모의 수주 가능성을 성과로 내세웠거든요. 근데 이게 다 아까 얘기대로 쪽박이란 얘기인 거죠. 수주액 제로 하니까 우리 DBR의 김남국 편집장님이 생각나네. 제로 시대? 제로 시대를 예견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또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막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투자 실패와 비리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의 자원 외교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이제 이명박까지 대놓고 디스하나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조선일보의 이런 지적이 과연 합당한가? 조선일보도 당시에 이런 기사를 썼거든요. 5월 3일자 보도에서 일면 제목으로 이란에서 날아든 42조 희소식, 이걸 게재해놓고서 지금 와서 이렇게 쪽박이다? 아이고, 창피한 걸 모르는 신문인 것 같아. 그렇죠. 다음 소식입니다. 서서히 김장 준비를 하실 텐데요. 올해 4인 가족 기준으로 24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죠. 이 AT가 지난 20여일 동안 전국 주요 전통시장 그리고 대형마트 대상으로 김장 관련 1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봤더니 전통시장은 24만 원, 마트는 26만 7천 원. 그러니까 한 달 전보다 각각 12%, 12.2% 이렇게 하락을 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진짜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런데 1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요. 21만 5천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1.2%가 오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숫자도 좀 작은 것 같아. 네. 품목별 가격 추이를 보면요. 배추 20포기 기준으로 시장은 약 7만 원인데 마트는 5만 6천 원이에요. 무는요. 지난 10월 대비했을 때 각각 33%, 15% 하락했고요. 생강, 고춧가루도요. 가격이 내림세라고 합니다. 근데 내림세라고 해도 지금 시장 가서 막상 살라고 오면 너무 비싸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 장난인데요. 100% 가까이 올랐다가 조금 내리면 이게 내림세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 100% 올랐다는 건데. 아무튼 올해는 김치 먹기도 힘들 것 같아요. 올해도 금치입니다. 현재 경기가 엄청 나쁘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죠. 근데 세금은 오히려 전년 대비 22조 원 이상 더 얻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 뭐 아픈데 또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 내용은요.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여기를 살펴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올해 들어 9월까지 누계 국세 수입이요. 189조 1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2조 6천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7조 7천억 원이 증가했대요. 이유는 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됐대. 기업들 다 힘들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실적이 개선됐대. 또 비과세 감면 정비 효과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부가가치세도요. 지난해보다 6조 6천억 원이나 증가했대요. 이유가 뭘까? 여기에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해 4분기에 소비 실적이 개선됐대요. 이게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 딴 나라 얘기인가? 소비 실적이 언제 이렇게 개선이 된 거예요? 소득세 같은 경우에도요. 소득세도 지난해보다 6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는 조금 이해가 가네요.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가장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요즘 부동산 경기 좋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 다음 얘기들은 잘 모르겠어요.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실적이 개선됐고요. 명목 임금이 상승했대요. 이것도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순실 차은택이가 자영업자 맞잖아. 그래서 그런가? 그런 거죠. 아무튼 기재부는요. 법인세 등 세수 개선세의 지속으로 관리 재정 수시 적자폭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그러나 추경 등 재정 보강 대책에 따른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지난달 대비 11조 6천억 원의 적자폭이 증가했다. 너무 많이 거두니까 적자가 조금 있었다. 이 얘기도 붙인 것 같아. 담배랑 지금 술로 뜯어간 세금이 얼만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한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남겨놨네요. 복지에 쓸 돈 없다더니 복채로 다 나갔네. 정답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 아이디어 생산을 위한 최고의 도구일까요? 하지만 브레인스토밍 이후 실제 구현된 아이디어는 얼마나 되나요? 쌈박한 아이디어들은 쓰레기통에 직행했을 겁니다. 단 5일 만에 기획부터 실행까지 가능한 실리콘밸리 최신 솔루션 스프린트. 우버, 에어비앤비에서 검증된 스프린트의 효과. 지금 서점에서 아이디어를 더 빨리 테스트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스프린트, 도서출판 김영사. 그러면 오늘의 섹션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충격. 어제
밤잠을 설쳤다 이렇게 이 PD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뭐 막걸리 또 몇 통이나 드셨나요? 어제는 하나만 먹었습니다. 한 통. 다행입니다. 결과론이긴 하지만 그의 승리의 원동력이 그의 패배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했던 막말이었다는 점.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수의 언론, 상식을 지녔을 것이라고 생각한 유권자들은 외국인과 여성을 혐오하는 말을 대놓고 하는 트럼프를 보면서 징그러운 벌레를 마주하는 느낌을 가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중산층 이하의 백인들은 그를 벌레가 아닌 스트레스 분출구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무어 감독이 지적했듯이 화염병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네. 트럼프를 통해서 미국 시스템 자체를 아예 붕괴시켜버리겠다. 이민자와 여성에 대해서 자신들의 본심을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주먹이 날아오지만 투표장에서는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그의 생각에 공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클린턴과 트럼프가 얻은 표를 분석한 지역별 그래프를 보면 중부와 남부에서 트럼프가 사실상 싹쓸이를 했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지역은 예전부터 노예제를 운영을 했었고 끝까지 노예제도를 찬성하다가 내전까지 일으킨 전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즉 다수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번 승리의 핵심 요인 가운데 하나로 인종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8년간 흑인 대통령이 집권했지만 우리 삶이 나아진 게 있는가? 뭐 이런 자조. 즉 클린턴은 오바마 3기 정부이고 그렇다면 지금과 큰 차이가 없을 테니 시원하게 할 말 다는 놈을 뽑아서 변화를 시도해보자. 물론 그 변화가 좋은 쪽일지 나쁜 쪽일지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심내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요. 경불진 두 PD가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거의 한 평이 조금 넘나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감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좁은 곳에서 저는 이걸 강조하려고 같이 보낸다. 그렇죠. 한 평 남짓한 곳에서 같이 보냅니다. 우리 와이프보다도 더 오래 보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자주 주고받는데요. 트럼프 당선 배경 역시도 도마에 올랐었거든요. 저희 성향은 물론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사소한 부분에서는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에 한반도 전쟁 가능성 이것만 해도 이 PD님은 전쟁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저는 70살 넘은 노련한 장사꾼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죽는 거 더 싫어할 것이다. 전쟁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전쟁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전쟁이 진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위협이 계속 나올 거란 얘기인 거죠. 긴장감이 끝없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네, 해명 감사하고요. 그런데 트럼프 당선 배경을 논하던 중에 큰 틀에서 놀라운 일치를 보였어요. 에이 뭐 놀랍지도 않아. 이건 당연히 일치되는 거죠. 저는 저만 이렇게 사이코 같은 생각을 했나 했거든. 이번 대선이 바로 AI와 인간의 전초전이다. 우리 애청자분들도 쉽게 공감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희 방송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니 당장 투표와 AI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통계 조사를 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세계 상위 소득 자료, 여기에서 소득 상위 10%의 집중도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요, 예외 없이 1위가 미국입니다. 미국의 소득 상위 10%의 집중도가 약 48%. 이 얘기는 뭡니까? 미국인 10명 중에 1명이 5명의 돈을 붙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더 쉽게 말하면 미국의 부자 한 놈이 서민 5배의 월급을 받는다는 거고요. 미국의 서민은 같은 돈을 벌려면은 시간을 5배나 더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중부와 남부는 저희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던 그런 러스티벨트 이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이들은 오바마 정권 8년을 마무리하는 현재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지 부시와 같은 백인들이 대대로 헤쳐먹어서 우리가 힘든 줄 알고 흑인 대통령을 뽑았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고 죽겠네? 그런데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일자리를 지키겠다. 더 나아가서 수백만 개를 확대하겠다. 그리고요, 해외에 나가 있는 공장이 컴백홈 하면은 큰 혜택을 주겠다.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늘면 고용 불안이 해결되죠. 무엇보다 일자리가 늘면 일손이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월급이 올라가겠죠. 맞습니다. 트럼프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왜 아이폰을 폭스콘 대만 회사에 맡기느냐, 미국 내에서 조립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클린턴은 이처럼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적이 없어요. 물론 트럼프가 또라이라는 걸 알지만 점잖아 보이는, 가끔은 거짓말도 하는 여성, 이 사람 대신에 먹고 사는 문제를 더러운 입일지언정 그래도 털어줬다는 것에서 쾌감을 느낀 셈이죠. 그렇습니다. 한 칼럼을 보니까 이런 분석도 해놨더라고요. 미국인들은 술 주정뱅이와 깍쟁이 여자 둘 중에 그나마 술 주정뱅이가 더 낫다, 이렇게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네.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천재 이세돌을 꺾으면서 불었던 AI 열풍의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인간 일자리 대체거든요. 바둑이라는 고도의 정신세계에서도 컴퓨터가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다는 걸 목격한 사람들이 당장 자신의 일자리를 걱정한 거죠. 물론 1, 2년 내 닥칠 위협이 아니기에 두드러져 보이지는 않지만 이번 미국 대선은 눈앞에 보이는 일자리 문제에서 판가름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죠. 주목할 사실을 전하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칼렉시트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단어잖아요. 그렇죠. 브렉시트랑 거의 비슷한 얘기죠. 브렉시트의 캘리포니아 버전인데 말 그대로 미 연방에서 독립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LA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요,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캘리포니아는 클린턴을 선택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원치 않는 결과를 마주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이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선거인단에서는 트럼프가 이겼지만 득표율 있잖아요. 네. 득표율 자체만 보고 놓으면 힐러리가 이겼더라고요. 뭔 얘기냐면요, 외신들이 전한 바에 따르면요, 미국 대선 개표 결과 클린턴이 얻은 득표가 트럼프가 얻은 득표보다 21만여 표가 더 많대요.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같으면 클린턴이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은 특유의 각주 다득표자의 승자 독식, 이런 제도 때문에 트럼프가 승리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문제가 더 불거질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일이 요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가장 가깝게는요, 2000년 대선, 이때도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엘고어 민주당 후보가요, 득표율에서는 48.4 대 47.9로 조지 부시, 아들 부시죠, 아들 부시보다 앞섰거든요. 근데 요번처럼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가지고 고배를 맞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일이 이전에도 3번이나 더 있었다는 거야. 오. 그러니까 득표율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에서 뒤져가지고 승자가 바뀐 경우가 지금까지 5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미국 특유의 선거 제도가 이게 뭔가 문제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대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던 차에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사단이 벌어진 거죠. 캘리포니아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인단이 가장 많아요. 그렇죠. 55명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줄을 힐러리가 승리를 거뒀음에도 결과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는 지금 시위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트럼프는 내 대통령이 아니다, 뭐 이런 피켓을 들고 사람들이 거리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캘리포니아가 독립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있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캘리포니아 자체가 미국에서 경제력이 가장 센 주거든요. 네. 캘리포니아만 딱 떼어놓고 봤었을 때 세계에서 따져도요, 세계 경제 6위권이래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력이 더 막강한 데라고 합니다. 게다가 미국은 연방군도 있긴 하지만 주박위군이 따로 있거든요. 네. 캘리포니아가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력도 세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의 주박위군이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나 캘리포니아가 독립한다고 했었을 때 연방군이 쳐들어와도요. 주 방위군이 막을 만한 힘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놀드가 주지사였잖아. 그랬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터미네이터인데 연방군이 이길 수 있겠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하면 떠오르는 대학이 있죠? UC 버클리. 여기 대학생들은요. 벌써 트럼프는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있고요. 시위대들이 방화를 저지르고 있대. 트럼프 짱나 이러면서 고교생들도 거리로 나와서 가두 시위를 할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한미 공조가 제대로 됐는데요. 네. 우리도 12일 날 민중 총궐기 하잖아. 네. 미국이랑 이거 연대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요, LA 시청, 주의회, 공공기관 인근에서도요, 잇따라 시위가 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왜 이 난리를 떠냐? 사실 예전부터 서부 사람들은 트럼프를 싫어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서부를 넘어서 전체를 책임지는 실리콘밸리, 이들 기업은 체질적으로 트럼프를 싫어하거든요. 오죽하면 지난 7월에 이들 기업 대표 145명이 트럼프를 반대하는 성명을 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끝발이 없었죠. 그랬었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분들도 이런 식으로 연대해서 성명을 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도 결국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거잖아요. 아마 그분들이 캐나다 이민국 지금 홈페이지 눌러가지고 거기가 다운됐을 거예요. 네. 그러면 왜 트럼프를 체질적으로 싫어하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여기 CEO가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사티아 나델라, 썬다 피차이 두 분 다 인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인도 출신인데 사실 인도 출신이 미국의 쟁쟁한 기업을 움직이는 사례가 적지 않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특집으로 알려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도비, 노키아, 펩시코 뭐 이런 글로벌 기업에서 인도 출신 분들이 명활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트럼프는 순수 미국인이 아니면 다 싫대. 아니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한 가지 이상해. 지 부인은 그쵸. 지 부인은 슬로베니아인가요? 그렇죠. 이쪽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지 부인은 뭐 외계인인가? 그래서 대선 공약으로 이민자 제한을 내걸었단 말이죠. 근데 저커버그와 같이 돈 많고 똑똑한 이 동네 사람들은 열정, 능력 두루 갖춘 이민자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양측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자동차, 철강과 같은 전통 산업과 달리 IT 분야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큰 이민자가 유리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뭐 저희의 인종적 편견인가? 그렇지 않죠. 원래 순혈주의가 창의력을 가장 해치는 그런 요소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자기 대학 출신의 교수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보통 두고 있죠.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멜팅팟 아닙니까? 멜팅팟. 그렇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종들이 섞여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다양한 문화와 철학을 공유하다 보니 초강대국이 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트럼프를 증오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아저씨가 바로 보호무역주의자다. 이 사람 주장대로라면요. 실리콘밸리 기업이 만든 물건은 미국에서만 팔아야 돼. 그렇죠. 구글 검색, 애플 아이폰, MS 윈도우 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상품을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미국만을 강조하는 트럼프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 그러니까요.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아이폰을 당장 미국에서 생산하라 생산비가 30% 이상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폰 가격이 더 높아지면 이거 어떻게 사겠습니까? 지금도 비싼데. 그리고 몽고 아저씨가 주장하잖아. 미국 현대차 공장의 청정도. 먼지 이 새끼들 청소 안 해서 더러워. 그래서 소나타 엔진이 지랄을 같이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소비자에겐 보상 못해. 미국 공장에서 만들면 먼지가 많이 낀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리콜 어떡할 거야. 서부 지역 기업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들 지역 거주자나 유권자는요 AI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신이 다니는 기업에서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 많은 부를 창출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물론 AI가 이들의 직업마저 빼앗을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AI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AI도 누군가는 프로그래밍을 하고 그렇다면 개발자나 엔지니어나 디자이너가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AI를 이렇게 주로 다루는 회사들도 밥은 먹어야죠. 그렇죠. 구내 식당 있어야 돼.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경비를 하는 분들도 있어야 되고 반면에 중부나 남부는요. AI가 미처 하지 못해 사람이 해야만 하는 그런 일 자체도 거의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AI가 곧 악마입니다. 악마. 그렇죠. 대선을 1년 2개월 앞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AI 도입 이꼴 일자리 멸종 이 등식이 성립하는 기업이나 지역 반면 AI 도입 이꼴 일자리 상생 이 등식이 먹히는 기업이나 지역에서 지지하는 후보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릴 겁니다. AI가 빨라야 10년은 돼야 자리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지만 삼성전자의 제 드래곤 주장대로라면 당장 내년 봄부터 우리는 AI를 친구처럼 생각해야 돼요. 제 드래곤. 제 드래곤이 그랬잖아. 갤럭시 S8 여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기차표도 말로 끊고 냉장고도 말이면 다 살 수 있다. 물론 오류가 날 가능성도 크죠. 참고로요. 미국 다음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한 국가가 어딘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이 아까 48%라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약 45%입니다. 3%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위도 한미 공조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트럼프 짱 날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AI 얘기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번 대선에 또 다른 승리자가 AI였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뉴욕타임즈도 그렇고 CNN도 그렇고 미국의 거의 100% 모든 언론이 클린턴이 압승을 할 것이다. 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어제 투표함을 까보니까 완전히 다 뒤집혀졌잖아. 이게 언론이 분석한 것도 있겠지만 여론조사 기관들이 분석을 해서 언론한테 전해준 거 아니겠어요? 여론조사 결과가 다 틀렸다는 거야. 그런데 재미나게도요. AI의 분석은 거의 다 맞았대. 실제로요. 인도의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AI가 예전부터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 쪽집게 문어있죠. 개처럼 이렇게 전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인도네요. 그렇죠. 인도의 벤처기업인 제닉 AI 뭐 이런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은요. 이름이 모그 IA예요. 이거 왜 바꿔놨을까? AI를?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 모그 IA가요. 지난달 28일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대요. 네. 얘는 뭔 근거로 이렇게 예측을 했느냐 봤더니만요.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이런 인터넷 공개 플랫폼에서 수집된 데이터 2천만 개를 분석했는데요. 뭐랑 분석했냐면 후보와의 연관성,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이 트럼프와 관련된 얘기인지 아니면 클린턴과 관련된 얘기인지 이걸 분석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런데 분석을 해봤더니만 트럼프와 관련된 게 훨씬 많았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게 언론에 공개가 됐어요. 공개가 됐는데 언론의 주목을 하나도 받지 못했대. 왜냐? 그 당시 비슷한 시기에 미국을 대표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다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거든요. GFK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클린턴이 트럼프를 14%나 앞서고 있다. 보수 성향이죠.
폭스뉴스에서도 클린턴이 5%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 다 이렇게 하니까 모그 IA의 예측이 이거 틀린 거 아니야? AI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뉴욕타임즈도 힐러리 당선 가능성을 91%라고 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또 있습니다. 모그 IA의 예측이 적중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래요. 예. 2004년부터 미국 대선에서 당선자 예측을 했는데 한 번도 틀리지 않았대. 12년 전부터 이 짓을 해왔어요? 그러니까요. 또 놀라운 점은요. 민주당과 공화당 당내 경선 결과 이것도 다 맞췄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내년 대선은 모그 IA에 물어보는 걸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구글의 검색 키워드 추세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구글 트렌드. 예. 얘도 트럼프의 당선을 맞췄다고 해요. 얘도 정확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구글 트렌드가 뭐냐면요. 이용자가 구글에서 특정 키워드나 이슈를 검색한 빈도의 추이를 보여주는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라고 해요. 독감을 얘가 다 맞추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구글 트렌드는요. 지난 한 달간 클린턴과 트럼프의 키워드 관심도 이거를 살펴봤더니 보니까 28일은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재수자 발표 요때 하루를 제외하고는요. 트럼프가 클린턴을 꾸준히 앞섰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클린턴이 다 앞선다고 하는데 구글에서 검색한 거는 트럼프를 더 많이 검색했다는 거야. 사람들이. 여론조사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잡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약에 붙잡았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예, 저는 트럼프 지지해요 이러고 말을 하고 갈까요? 붙잡으면 그냥 쌩까고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어제 저희가 얘기 드렸던 블래드리 효과 이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이 구글 트렌드도요. 얘가 예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놀라운 예측을 한 예가 있었어요. 언제였냐? 여러분들 놀라셨던 지난 6월 브렉시트. 이 브렉시트에서도 대부분 여론조사는 다 브렉시트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구글 트렌드만 브렉시트 발생하겠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거야.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론조사는 표본 오차는 물론이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심리까지 작용하면서 상당한 오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AI나 구글 트렌드 같은 이런 소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가 있다. 이거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면 훨씬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반감이 큰가, 네. 거부감이 많은가. 기존 시스템에는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거야. 그런데 놀랍게도 IT 기술은 대중들이 자기의 본심을 숨기려고 이렇게 숨기고 있는데도 그거를 또 싹 끄집어내서 본심을 알 수가 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회사에서는 부장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술자리에서는 뒷담화 까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그렇죠. 스마트폰에 저장할 때는 개새끼 이렇게 저장하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죠. AI가 진짜 이렇게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나?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랍게 예측이 가능한가? 이 얘기를 내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김용욱 부장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저희가 AI를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내일 이 AI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친근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순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김용욱 부장님은 트럼프 당선을 예측했을까요? MS에도 구글 트렌드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알고 있었겠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